자, 외국인의 권리 능력은요. 71페이지. 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가 두 번 나왔던 게 뭐냐면 첫째 줄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는 규정 없다는 게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있죠?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다는 거 그거 물어봤습니다.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럼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내외국인 평등주의입니다. 내외국인 평등주의. 원칙은 평등주의인데요.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제한 동그라미. 첫 번째는요. 아예 권리인을 못 갖는 게 있거든. 두 가지 알아두세요. 외국 사람은요. 우리나라 배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항공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방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 나면 징발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면 징발하기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자격증은 거의 다 풀렸거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우리 시험도 가능하죠. 우리 시험도 외국인이 볼 수 가능한가? 잘 모르는데 도선사는 안 풀렸습니다. 두 번째 도선사는 뭐냐면 항구에서 배를 그 항구 안쪽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어로 하버 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다 억대 연봉입니다. 굉장히 연봉이고 그 저 선장이나 항해에서 경력 몇십 년 되신 분들이 하는 거야. 이것도 외국인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국방 목적 때문에 그래요. 외국 사람이 저 도선사가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인천항에 도선사다 그러면 전쟁 나면 그 사람이 선봉 있을 거 아닙니까? 항구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도선사는 지금도 외국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국방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무슨 주의죠? 상호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호주의가 뭐죠? 기브 앤 테이크. 그 나라 법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보호하는 정도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취득이나 그 셋째 줄에 나와 있는 거죠. 국가배상이죠. 이게 상호주의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국가배상을 받으려면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인정이 돼야 돼요. 어떤 불쌍하게 하겠네요. 나라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여러분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모두 상호주의로 가겠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선거권. 왜 우리는 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선거권 하는데 우리는 외국에 선거 못 가는 경우 있잖아. 그걸 상호주의로 아직 안 바꿨어. 쓰면 안 돼. 안 바뀌었잖아 그거. 근데 그분이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상호주의로 가겠다 그런 거야. 기브 앤 테이크. 너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면 우리도 주겠다. 그런 식인데 그건 아직 바뀐 게 아니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국가배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배상이 상호주의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요, 그 나라 본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국가배상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면 외국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갖는 권리 같은 거, 도선사 이런 것들은 다 반납해야겠죠? 근데 팔 수 있는 건 팔고, 선박 같은 건 팔고 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건 3년 안에 팔고 나가야 됩니다. 3년 밑동그라미.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토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으니까, 상호주의로 보유할 수 있으니까 신고만 하면 돼요. 6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나 외국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신고하시면 되죠. 그래서 3년 6개월 그것만.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종기는 사망이죠. 당연히 사망 시기는 규정이 없어요. 언제로 봅니까, 답설은? 심장이 멈출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춘다는 거하고 심장이 멈춘다는 거하고 맥박이 멈춘다는 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사설, 뇌사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 사람이 심장이,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심장이 먼저 멈춰, 뇌가 먼저 멈춰? 내가 설명드렸는데, 심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뇌가 죽는 거야? 뇌가 멈추고 심장이 죽는 거야? 사람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봐봐. 심장이 뛰면 맥박이 뛰고 호흡이 되고 다 그런 거잖아. 다 연결돼 있죠? 그렇죠? 심장에서 피가 산소가 뇌로 공급 안 되게 뭐가 되겠어? 뇌사가 죽는. 보통 이게 먼저 죽어. 자연적 죽음은 이게 죽고 나서 뭐 한다고? 이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심장소설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통사고 나잖아. 그럼 상황이 달라져. 교통사고 나서 강한 충격을 받잖아. 그러면 네 심장에서 내려가는 그 연결고리가 탁 끊어지면서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 많죠. 그걸 우리가 뇌사자라고 그러잖아. 뇌는 죽었어. 뇌는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식물인간하고 달라. 뇌가 죽으면 뇌사는 식물인간보다 더 심한 상태인데 절대 돌아오는 법은 없어. 뇌는 돌아오는 법이 없는데 심장은 뛰고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우리는 심장사설이잖아.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장기식을 해야 돼.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살아있다고.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하겠어? 뇌사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하고는 걸 원하겠죠? 근데 형법은 살인이야. 끄집어내면은. 왜? 민법적으로 이 사람 아직 안 죽었다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장기 이식이라는 법률을 만들었어. 장기식법 만들어가지고 장기식법에서는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걸 허용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안 돼. 잘 봐봐. 민법 1심이 이렇게 나왔어. 장기식법에서 뇌사자로부터 장기식을 허용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걸 보면은 우리 민법은 무슨 소리를 취하고 있다? 뇌사자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 민법 무슨 소리라고? 요쪽이야. 이거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야. 만약에 뇌사가 사람이라고 이 법이 필요가 없어. 당연히 끄집어내도 돼. 근데 뇌사자가 사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거야. 이 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장기 적출이 가능하다. 그럼 법에 따라 한 거니까 불법이 아니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우리는 뇌사가 사망이 아니야. 언제가 사망이라고? 심장이 사망이고 이 법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가 사망이라고? 이때가 사망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장기식법 때문에 바뀌었다고. 거짓말입니다. 바뀐 거 아니야. 민법 교수님들은 절대 뇌사를 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지. 네 엄마도 그렇게 말할 거니 이렇게 말하는데 의사들은 99% 다 뇌사설입니다. 의사들은 알아두세요. 우리 심장사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신고하잖아. 이것도 보고적 신고죠? 그러니까 신고는 보고에 불과한 거지 신고를 해야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재된 것도 추정되니까 번복할 수 있죠. 출생신고랑 똑같아요. 넘기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출생은 어떻게 보면은 출생은 증명이 쉬워요. 좋은 일이고 눈에 보이는데 사망이 애매한 거야. 사망은 두 가지가 애매하거든. 첫 번째 뭐냐면 죽었는지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그때 필요한 제도가 두 번째 인정사망하고 세 번째 실종선고입니다. 여러분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는 언제 하는 거야? 사망 자체가 불분명할 때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첫 번째 동시사망 추정은 뭘까? 그건 뭐냐면 사망은 확실해. 시체를 발견했는데 뭐야?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죠. 사망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그래서 동시 두 사람 이상의 동일한 유전으로 사망할 때는 언제 죽은 걸로 보죠? 동시 죽은 걸로 보면 본다가 아니야. 추정한다. 동시 사망 추정이라 그래. 이거 왜 필요하다 그랬죠? 상속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21살 미성년 어른이야. 근데 둘이 등산을 간 거야. 등산 가가지고 도봉산에서 추락한 거야. 그래서 추락사에 셨다니까. 추락사.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상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속순위 어떻게 되지? 상속은 1순위가 직계 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 전속이고요. 그렇죠? 배우자는 이들과 공동상속합니다. 공동상속해서 자식이 있으면 엄마하고 자식이 같이 먹고 자식이 없으면 시부모하고 엄마가 같이 며느리랑 같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둘 다 없으면 혼자 다 먹고 결혼 이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결혼 안 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형제자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의미가 없고 잘 봐봐.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살아 있었잖아. 그럼 아들하고 아내가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으면 아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얘가 먹을 거 아니야. 엄마가 다 먹는다고. 근데 만약에 아들이 먼저 죽으면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먹잖아. 그 다음에 얘가 죽으면 시부모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성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가 먼저 또 주장할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먼저 또 주장할 거 아니야. 맨날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법에서 뭐라 그런다고? 같이 죽은 걸로 봐. 같이 죽은단 말은 두 사람 한 몸으로 보겠다는 거야. 둘 간에 상속이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 둘의 자식은 없는 거잖아. 빼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게 상속 문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유난에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했냐에 따라 법률과 특히 상속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은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해서 자 밑줄 동사자 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아니하더라. 우리 시험에 나왔어. 동시 사망 추정 효과가 뭐라고? 동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상속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우리 시험에 나왔어. 이 문장이. 동사자 간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추정이니까 반증을 들으면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북한산 칼바위에 가시면 써 있다니까. 몇 월 며칠 날 사망사고에서 갑이 먼저 죽은 걸 보신 분 연락 주세요. 누가 붙인 거야? 아내가 붙인 거야. 제가 다 먹으려고. 아내가 붙인 거라고. 그 다음에 상이한 윤환은 조문에 없죠. 그래서 유추 적용합니다. 조문에는 뭐라고 동일한 윤환이야? 같이 등산 갔는 경우. 상이한 윤환은 아빠는 등산 가고 아들은 낚시 갔는데 같은 시간에 119에서 전화 받는 그런 경우잖아. 그때도 똑같이 유추 적용해야지. 조문이 없으니까. 여러분 동시다방 추정은요, 시체가 발견이 된 거 안 된 거야? 된 겁니다. 사망은 확실한 거라니까. 누가 먼저 죽었냐가 애매한 경우야. 그때는 동시다방 추정하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미치겠다. 시체가 발견이 되면은 동시다방 추정이잖아. 시체가 발견이 되면 죽은 게 확실하면 그렇잖아. 근데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는 시체가 발견 안 됐단 거라니까. 애매하단 거야. 죽은 걸로. 이해되셨죠? 조심하셔야 돼 그거. 인정사망 첫 표 봐봐. 시체 발견은 없잖아. 시체가 발견이 됐으면 인정사망 안 해요. 그냥 사망이지. 시체 발견은 없는데 순환이나 화재 때문에 사망이 뭐 된다고? 확실해야 돼.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집 그거 있었잖아. 눈물 나는 최근에 이름 그거다. 지난번에 구례 지리산에서 물난리 났을 때 여러분 집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갔잖아. 사람도 떠내려갔다고. 사람도 떠내려갔다니까 그게. 섬진강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발견이 안 됐어. 방송 카메라에는 사람이 떠내려가는 잡혔는데 그 다음에 손은요 발견이 됐어. 밑에 가 있어. 근데 사람을 발견이 못 했다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시체 발견 못 했죠? 죽어서 살았어? 모르지. 어디 그리고 섬진강 하구주에서 그 사람 못 찾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인정사망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었을 때 관공서, 뭐 소방서나 경찰서 그쪽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보고입니다. 보고. 법원 안 끼어들어 여러분. 법원이 안 끼어든다는 게 중요해. 법원이 안 끼어들고 보고하면 가족과 뭘 한다고 죽었다고 기재하는 거야. 여러분 기재할 때 날짜를 쓰겠죠. 사고 난 날짜를 쓸 거 아니야. 그 날짜가 죽은 날짜야. 그래서 이것도 추정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 기재 사망 날짜 중으로 추정해요. 잘 들어봐봐. 제가 방금 그랬죠. 그 사람 시체 못 찾자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5일 뒤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어. 이렇게 중으로 정리해 놨는데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다시 뒤집으면 되잖아. 그게 반대 증거잖아. 추정이니까. 그래서 반대 증거 있으면 번복할 수 있다. 대구 지하철 사건 때도 이거 썼지. 사람이 다 불에 타가지고 유전자 검사가 다 찾아내가지고 한 거지. 시체는 안 나오고. 그래서 사망 애매하다는 겁니다. 실종선고도 애매하다는 거야. 두 개 다. 실종선고는 일반적인 경우고 인정사망은 이렇게 순환하지 이런 거 하는 거죠. 실종선고는 보통 실종은 5년이고요. 특별실종 1년입니다. 그래서 이 5년 또는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돼? 1년을 기다려야 돼. 1년을. 천안함 사건 생각해 보세요. 천안함 그 폭침 사건 보시면 그거 어떻게 정리했어? 기억나세요? 46명 중에서 6명인가를 못 찾았어. 탑승 기록에는 나와 걔들이. 탑승 기록에는 나오는데 하선 기록이 없고 생존자도 없는 거야. 6명인가 떠내려갔겠지. 떠내려갔을 거야. 그래서 그거 찾아내려고 그 시체 건져내려고 그 우리나라 그 배들이 구축함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 밑에 대만까지 있잖아. 다 뒤졌어. 그 시간 계산해가지고 다 뒤졌다니까.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결국 6명을 못 찾았다고. 어떻게 정리해야 돼? 실제 어떻게 정리하냐면 1년을 기다려가지고 특별정으로 정리했어. 1년을. 근데 그때 이제 그 정몽준 씨인가? 누가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떻게 사람을 기다리라 그러냐. 그 가족들한테. 그래서 뭘로 정리하자? 그 인정사망 있죠. 인정사망은 몇 년 기다리라는 말이 없죠. 그냥 관공서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정리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때 국방부가 이걸로 갔어요. 1년을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례식 치를 때 그 6자리를 딱 비워놨었다고. 가장 좋은 자리 6자리를 비워놓고 나머지 사람은 장례식을 치르고 1년 뒤에 그 6사람들 다시 장례를 치렀지. 근데 시체를 발견 못했으니까 시체는 넣을 게 없고 그냥 옷가지 정도 좀 집어넣어가지고 묻었죠. 그때 써먹는 겁니다. 인정사망은 그 기다리는 거 아니야. 실종선고는 최소 1년 또는 최소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뒤에서 할게요. 다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는지 애매할 때 그 사람을 죽이려면 방법이 뭐라고? 인정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 두 개 제도 아니고 그냥 법원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죽은 것 같아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읽어보면은 제목이 그거야. 실종선고 안 하고 법원이 사망사실 인정할 긍정이에요. 긍정. 할 수 있다 그랬어. 어떤 사건이냐면은 시속 30노트 강풍이 불고 파도가 5, 6m 치고 있는 어디에서? 북태평양. 이게 포인트야. 오로 작업 중 간판으로 파도가 넘쳤는데 그 휩쓸려가지고 추락해서 생방문이 됐어요. 이 사람 죽었을까 살았을까? 시신은 발견 안 됐죠.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사망이나 실정선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죽은 걸로 확정하는 게 우리의 뭐다? 경험 측에 당연하다. 밑줄 인정사망이나 위난실정 제도 보통 시정하는 거 의아함이 없는 사망사실 인정할 수 있다. 사망사실 인정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는 소리는 이중부정이잖아. 있단 소리야. 그래서 이 제도에 안 하고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이게 여러분 이게 추락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 잡기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6개월간 또 고기를 잡고 6개월 뒤에 LA로 돌아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와서 신고를 했겠지. 그때 인스타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가서 그 LA 영사관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야.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재판상 문제가 됐다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 정도면 죽은 거다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구나. 북태평양 찬바다에 사람이 빠지면 죽죠.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추워서 죽는 겁니다. 추워서. 자, 오른쪽에 행위능력 좀 더 갈게요. 자, 권리는 끝났습니다. 행위능 기억나시죠? 행위능이 없으면 우리가 제한능력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시냐면은 양가로 2번. 옛날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세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우리 시험에서는요, 미성년자 한 문제 나오고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묶어서 한 문제, 두 문제 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아주 새로운 법이라서 나오죠. 재산법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거고요. 당연히. 신분행위는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두째 줄 보시면 신분행위 두째 줄 민법 총칙의 능력 규정은요. 신분행위는 적용 없습니다. 신분행위는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따로 규정이 따로 있어. 그래서 미성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신분행위 장가도 갈 수 있고 규정들이 따로 있습니다. 넘기세요. 의사의 통지나 관념 통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중에 공부할게요. 거기는 유추 적용합니다. 셋째 줄. 우통, 체거, 관통, 승수 이렇게 왔잖아. 유추 적용합니다. 사실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는 책임능이 따로 있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실행위는 적용이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요. 행위능력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모두 적용하래. 대리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사실행위는. 기억나죠? 똑같아.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여기 있는 행위능력 제도 적용 안 된다는 것도 맞지만 뒤에 대리에 똑같은 말 나와. 그래서 제가 슈퍼맨을 불렀는데 슈퍼씨가 대신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똑같아. 불사실행위는 둘 다 적용이 없어. 대리 제도도 적용이 없고 행위능력 제도도 적용이 없고. 되셨죠? 자, 미성년자 몇 살입니까? 19살입니다. 뭐 올해부터 모두 만나이라 그러는데 그 전부터도 민법상 다 만나입니다. 그래서 19은 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19살 되면 성년이 되는 거고 성년이 안 됐다 그래서 미성년이라 그런 거죠. 계산할 때는 출생일, 생일을 넣어가지고 초일 산입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어른입니다. 외우세요. 그걸 성년 의제라 그러죠. 혼인한 때에는 성년. 여러분 본다가 간주잖아. 근데 간주가 일본식 한자고 중국 사람들은 의제라 그런대요. 그래서 성년 의제라 그래요. 성년 간주 제도죠. 18살 되면 혼인할 수 있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친권 자랑이 없는 거죠. 당연히 법률혼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년 의제는 민법이나 상법상 그렇다는 거지. 청소년 보호법상은 여전히 청소년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여전히 그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거고요. 행위능력, 자, 원칙은 뭐죠?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되죠? 5조 1항.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박스. 그냥 하면 안 되고 동의서를 첨부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에서 아버지 동의서만 필요했거든. 근데 지금은 부모 동의서 주죠. 부모가 공동 친권이다 보니까 부모님 동의서 가져오라 그래요. 법을 몰라도 TV 보니까 법을 몰라도 그 가게 하시는 분들 알바 쓸 때 꼭 그렇게 말 부모님 동의서는 언제 갈 거냐고 꼭 그렇게 확인하더라고. 동의 둘 다 필요합니다. 동의서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항을 먼저 보실래요? 전환 규정 위반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이다가 아니라 그랬죠. 취소는 할 수 있다. 이 취소는 누가 하냐면 그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 단독으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누가 취소하나 주어가 안 나와 있는데 미성년자 본인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 필요 없는 경우가 8가지를 외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않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 소리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건 동의 필요 없습니다. 외우셔야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예, 기형, 니은 넘겨보실래요? 디귿, 리을, 미음법, 시응, 이읒 8가지잖아. 그래서 옆에다가 8가지로 써놓으실래요? 동의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8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권리만 얻는 게 어떤 게 권리만 얻는 거죠? 부담 없는 증여를 승낙하는 거. 그 다음에 권리만 얻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판례죠? 친권자한테 부양청을 행사하는 거. 아버지가 친권자인데 이혼했으면은 부모 둘 중 하나를 친권자로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친권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학원비를 안 줘요. 학원비 달라고 아버지한테 부양청권 행사하는데 아버지 동의서를 받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유일한 판례야.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판례가 다 이론인데 얘만 판례입니다. 친권자에 대해서 부양청을 행사할 때는 친권자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채무 면제는 여러분 단독행위거든. 단독행위가 청약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혼자 채무 면제하면 되는데 단독행위는 계약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안 받겠다고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나한테 청약했을 때 채무자 승낙하는 건 의무만을 면하는 거 아닙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그냥 예 승낙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빨간 펜 주기로 한 증여 계약을 해지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약법을 공부 안 했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비서면 증여는요, 구두 증여는 아무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있거든.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주기로 해서 증여, 여러분 내가 누가 증여하는 것은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증여할 때는 동의 받아야 돼요. 나중에 증여하기 싫어, 해지할 때는 동의 필요 없어. 왜? 주기로 하는 거 안 주는 것은 의무만을 면하는 거죠. 빨간 펜 주기로 하는 거. 이걸 해지하는 건 여러분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좀 필요 없는데 잘 봐봐. 주기로 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받기로 한 거. 받기로 한 증여 계약을 해지하는 건 여러분 동의서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지. 받기로 한 거 안 받는 건 손해보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우리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그냥 어떤 증여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라는 거야. 주는 거 안 주는 건지, 주는 거에 했다 안 주는 것은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동의서 필요 없는데 받기로 했던 거 안 받는 것은 손해보는 거죠. 동의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주기로 한 건지 받기로 한 건지.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의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1. 부담부 증여. 증여는 동의서가 필요 없는데 부담부 증여는 부담을 지잖아. 이게 권리만 얻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기야. 여러분 법 공부할 때 최고 조심할 게 뭐냐면 법 공부할 때 경제를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 유리에다 분리 상관없이 매매계약은요 체결하게 되면 내가 물건을 산다 그러면 물건 들어오는 대신에 돈이 나가잖아. 얘는 절대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리에다 분리하든 상관없어. 매매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다음 상속 승인하면 뭐도 넘어오죠? 빚도 넘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문제죠, 여러분. 미성년자가요 채무 변제 수령하는, 이건 학설 대립이 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학설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갑이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니까 18살이에요. 근데 갑이 돈을 빌려준다 그럽시다. 어른 21살이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러분 돈 빌려줄 때 부모 동의서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지. 그래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잘했죠. 문제 없었어. 내가 나중에 뭐 채무자잖아. 돈 빌려갔으니까. 네 친구가 뭐 하겠다? 돈을 갚겠대. 갚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변제한다는 거거든. 변제하겠대. 채무를 변제하는 걸 얘가 수령 받을 때 있잖아. 이거 받을 때 여기 동의서 필요해 필요 없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갑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우리 갚겠다 그래서 갑이 받으려고 그럴 때 동의서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다소리가 필요하다 그래. 통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가 돈이 1억 빌려줬다가 1억 받잖아. 그럼 선생님 손해본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1억 받게 되면은 얘가 갖고 있던 얘한테 빌려준 채권이 있잖아. 대여금 채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 손해본다는 거야. 경제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야. 1억 빌려주고 1억 받다 그걸 보지 말고 얘가 갖고 있던 대여금 채권이 이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단독으로 못하고 뭐 하시라고? 동의서를 첨부하라 그래. 이렇게만. 그게 다소리고. 연세대학교 김준호 교수님은 반대. 김준호 교수님은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돈 빌려줘 돈 받는데 이거 이게 이런 뭐 채권이 사라져 그딴 소리 왜 하냐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법하고 멀어진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라고 그분이 주장하셨거든. 그럼 이렇게 싸움했으면 시험에 내면 안 되잖아. 시험에 나왔어. 이게 나왔어. 여러분 변제 수령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고? 동의서 필요하다는 거 시험에 나왔다니까. 다설에 따라서 이해되셨죠? 나왔으니까 알아둬야지 뭐. 그래서 미성년자 채무변제를 수령하는 것도 이득을 얻지 한편으로는 채권, 대여금 채권 상실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어거지스러운데 그게 통설이야. 이상하게 우리 법학자들은 그 자기 논리에 경제가 끼어드는 걸 싫어해. 돈 얘기 들어가는 걸. 돈 갖고 1억 빌려주고 1억 받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채권이 사라지지 않았냐는 거지. 돈은 들어왔지만. 6번은 용돈입니다. 법정대리인요 범위를 정해서 처벌할까 해서 용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용돈도 되고 학용부사로 돈 준 것도 되지. 예를 들어서 돈을 10만 원 주면서 10만 원 뭐 살까? 10만 원 너무 많다. 10,000원 주면서 학용품 사라고 줬거든. 근데 애기가 그걸 학용품 안 사고 그 쭈쭈바 사 먹을 수 있냐는 거야. 있어 없어?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범위는요 재산 범위를 말하는 거지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 다설 입장입니다. 재산을 말하는 거지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10,000원 줬잖아. 그 10,000원은 지 맘대로 까먹을 수 있다니까. 학용품 사라고 줬다고 해서 학용품만 사야지. 학용품 산 것을 불량과자 사 먹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 문방구에서 엄마가 돈 주면서 과자 사 먹으러 돈 주는 엄마가 어딨냐고. 엄마는 학용품 사라고 주면 우리는 그걸로 당연히 과자 사 먹잖아. 그렇죠? 대학교 앞에 호프집도 못해. 대학교 1학년 애들 술 사 먹는 거지. 엄마가 술 사 먹으러 돈 줬어? 공부하러 돈 줬지?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밑줄 쳐놓고 갈게요. 어디 있냐면 A번에 있어요. 6조에서 말하는 범위를 정하여 의미와 관련해서 통설은 비록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가라는 밑줄. 이거 뭐라고 한다고? 사용 목적 불구속서. 즉 6조 범위는 목적 범위가 아니라 재산 범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사용 목적은 주관적이어서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데 사용 목적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에 미성년자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한 자는 큰 위협이 되죠. 신촌에서 술집 못합니다. 1학년들 다 미성년자잖아. 딱 2분 교수님만 이걸 반대하시더라고. 목적이 구속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교수는 학교 다닐 때 술 안 먹어봤나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 되셨죠? 이게 맞는 거야. 불구속설이. 근데 여러분 이 비번에 있는 것처럼 네 재산 네 맘대로 처분하라. 그거 허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허락은 안 돼. X. 그건 이 제도 취지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맘대로 써라. 그럼 그게 무슨 허락이야. 그래서 포괄적은 안 됩니다. 시읒도 중에 아버지가 용돈 사라고 줬는데 그래서 장난감 샀거든요. 장난감 하자가 있네요.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그것도 단독으로 가능해. 후속행위 단독으로 가능하다. 여기까지 여러분 되셨죠? 근데 잘 봐봐.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담보 책임 물으라 그러면
상대방의 담보 책임에 따라서 수리를 안 해주거나 환불을 안 해주면은 얘가 단독으로 가서 소송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이거까지 읽으면 급했다. 근데 걔는 뭐는 없어요? 요건 없어. 소송행위 능력은 없어.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 능력 또는 소송 능력이라 그러거든. 그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고쳐달라 환불에 거기까지는 말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 안 해준다 그래서 얘가 소송할 수는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 그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줘야 돼. 아버지 대신 소송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조심하셔야 돼. 시험에 나옵니다. 뒤에 영업 허락 받은 경우는 소송 능력이 있거든. 근데 재산 처분하는 건 뭐가 없다고? 소송 능력 없어요. 여러분 왼쪽에 우리 좀 전에 성년 의제 기억나세요? 성년 의제되면 소송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냐면 소송 능력은 기본적으로 어른이만 갖는 능력이야. 성년자로 본다 그랬잖아. 왼쪽에 써놔. 왼쪽에 성년이 옆에다가 걔는 뭐가 있어? 요거 있는 거야. 뭐만 없다고? 재산점 허락 그게 없다는 거야. 구분하셔야 돼. 재산점 허락 받았다고 걔가 어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라고? 소송 능력은 아버지가 대신해 줘야 돼.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약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성년의제는 어른이 됐잖아. 그러니까 소송의 능력이 있지. 여러분,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죠.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처분 허락해서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할 때 또 허가받을 필요 한 번 허락했잖아. 그럼 또 필요 없는데 그 다음 말 재밌잖아요. 다만 용돈 줬는데 복권을 샀거든. 근데 복권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 너무 현저히 크잖아. 그때는 뭐 받으라? 다시 하러 받았는. 여러분 이런 쪽으로 당연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시험과는 관련하고 변호사들이 이거 알아야 돼. 변호사 시험 이게 나오거든.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는 어디까지 말하면 돼요? C번까지. 후속행위는 단독으로 거기까지 아시면 돼요. 근데 변호사 애들은 D번도 알아야 됩니다. 되셨죠? 넘기세요. 자, 영업허락. 영업허락 받은 경우는 그 미성년자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을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밑줄 쳐볼래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어른처럼 취급하겠다는 거거든. 급 써놓으실래요? 거기다가 그 말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한테 뭐가 없다는 거야? 법정 대리인이 동의권이 없다는 거지. 어른이니까 뭐도 없어. 대리권도 없어. 이게 포인트야. 둘 다 없다는 소리야. 그렇게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 받았잖아.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재산처분 허락 보이세요? 재산처분 허락 다시 돌아가 봐. 재산처분 허락에. 거기 재산처분 허락에 6조 있잖아. 6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6조는요. 동의권은 없지만 뭐느냐 대리권이 있어. 아버지가 용돈 주고 대신 사다 줄 수도 있어.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재산처분 허락이야. 재산처분 허락이고 영업 허락 어떻게 한다고? 영업 허락은 둘 다 없는 거야. 어른이니까 동의권도 없고 대리권도 없어. 일단 조문에 써놓으실래요? 얘는 6조고 얘는 8조고 영업허락은 두 개 따라 다릅니다. 영업허락의 경우는 대리권도 없어요. 재산처분 허락은 대리권이 있어. 책에 그 재산허락 쪽에 그 내용이 없는데 그 써놓으시면 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읽어볼게. 다시 돌아와 보세요. A번에서 영업 허락할 때는요 특정 영업이라 그랬잖아. 특정 영업이 되려면 밑줄 영업 종류를 특정하면 돼요. 아무 사업이라 그게 아니라 사업의 종류를 특정하라는 거죠. 다만 하나 단위에서 일부만 허락하는데 10,000원 이상은 팔지 마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옷장사라고 허락했으면 그건 되는데 10,000원 이상 치워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하나 영업 단위에서 일부 안 되는 거. 두 번째 영업에 관한 행위라 그랬는데 그 영업에 관한 의미는 뭐냐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거 다 직접 동그라미 간접 동그라미. 물건 구입 판매 다 됩니다. 전자대리점 하라 그랬으면 가게도 얻어야 되고 대리점 전자제품도 사와야 되고 팔아야 되고 직원도 뽑는 다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다 어른처럼 봐줍니다. 그 다음에 C번이 중요하죠. 성년자 동일한 행위가 있다는 것은 그 범위에서는 뭐도 없지만은 동의도 필요 없지만 뭐도 필요 없다고 대리권도 사라진다. 이 진짜 중요한 말이야. 이야기하는 거 지금 여러분 이거 둘 다 사라진다고. 재산처분 허락은 안 그러거든. 재산처분 허락은 대리권 있다 그랬잖아. 있는데 얘는 뭐도 사라져? 대리권도 사라져. 어른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당연히 소송 능력도 있어. 소송 능력도 있습니다. 어른처럼 취급하니까 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저 8조처럼 미성년자한테 영업 허락하는 경우가 요즘은 잘 옛날에는 저희 때는 있었어.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벤처 있잖아. 우리나라 벤처 1세대는 이제 세운상가에서 시작됐거든. 세운상가. 지금 그다음 용산 넘어갔잖아. 근데 세운상가 예전에 벤처 1세대 중에 그 젊은 사장이 있었어. 서울 북공고 3학년이야. 서울 북공고 3학년이라니까. 공고 3학년인데 세운상가에다 가게 차렸다니까.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방금처럼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잖아. 그럼 영업할 때 뭐 받으셔야 돼? 법정대리인 허락을 받으셔야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야. 상법에도 또 조문이 또 있는데 그건 필요 없고 우리는 민법상은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그분 사업 지금도 안 망하고 살아있죠? 굉장히 일세 성공하셨어. 그래서 저는 서울 공고가 아니라 서울 북공고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서울 공고가 아니라 서울 북공고더라고. 학교 이름이. 알아두세요. 아 그렇구나. 영업 허락 받으면 어른처럼 취급하니까 동의권도 필요 없고 그다음부터 대리권도 필요 없다. 지가 다 하면 돼. 영업에 관련된 건 직접 간접 다 하시면 됩니다. 자, 리을번. 여러분 미성년 다른 사람 대리인 될 수 있죠. 왜 그래요?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밑줄 미성년자도 다른 사람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유언이 있잖아. 유언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유언법에는 5조는 적용 안 한다고 돼 있거든.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조문이 따로 있는데 1061조에 17살을 요구해요. 17살 되면 유언할 수 있어요. 조심하실 거. 모든 미성년자는 유언 능력이 있다. 그럼 틀리죠. 왜? 17살 돼야 한다니까. 그럼 17살 안 되면 어떡할까? 17살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죠 뭐. 유언도 못하고. 유언이라는 게 뭐 죽을 때 이렇게 뭐 싸우지 말고 잘 살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친족법에 가시면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게 한 10가지가 있어. 그걸 말하는 걸 유언이라 그러는데 17살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의사를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고 17살 되면 걔가 정할 수 있어. 말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17살 알아도 그걸 유언 능력을 17살 밑에 써놓으세요. 행위 능력처럼 그 17살의 유언 능력이라 그래. 유언 능력. 그래서 모든 미성년자는 유언 능력이다. 그럼 틀려요. 17살 되면 유언 능력이 있습니다. 19살은 당연히 있는 거고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회사 관련된 건데 여러분 그 회사에서 주식회사는 다 유언 책임인데 한 명이나 합자에서는요 자기 개인 재산으로 회사 빚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얘가 사업하는데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크잖아.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 될 땐 허락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너무나 허락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어떤 한 명에서 무한책임사원이 됐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도 돼. 여러분 될 때 허락받고 그 다음에 허락받으라고 하면 그 일을 못하겠죠? 비즈니스 못하겠죠? 그래서 될 때는 허락받고 그 다음에는 단독을 합니다. 더 웃긴 건 상법 7조잖아? 근데 민법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조문은 상법보다 민법이 더 많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진짜 미치겠죠? 상법 조문인데 민법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니까? 무한책임사원 될 때는 허락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단독을 할 수 있다. 자칫 오해하는 사람은 될 때도 허락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조심하세요. 안 그래? 영업 허락하고도 비교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효번 이행까지 보고 집에 갈게요. 시효번은 뭐냐면 별표.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 청구하는 거 있잖아. 그 조문이거든? 근로계약 유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친권자나 후견인은요,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이렇게 돼 있어. 왜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놨을까? 이 새끼가 공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알바 시키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렇게 대리계약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미성년자가 롯데브레에서 알바를 하고 싶어. 그러면 걔는요 단독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 동의서 들고 가야 될까? 그 이야기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느낌이? 조문이 없잖아. 조문에는 대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동의서를 들고 오라 말아 조문이 없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근로계약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견해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뭐야? 할 수 있다. 동의 불효설. 할 수 없다. 동의 필요설. 18살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18이 안 되면 동의서 들고 한다.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있는데 현재 동의 필요설이 다설이야. 그럼 동의 필요설에 따르면 이건 예의가 아니죠. 우린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로 공부하고 있잖아. 이게 동의 필요설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은 예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뭐 받아야 돼? 동의서 받아야 돼. 저는 일반 사람 어떻게 하나 궁금하더라고. 제가 TV 보면서 알았다 그랬잖아. 얘들이 알바라는 자꾸 사장님 뭐라면 동의서를 요구해. 동의서를 요구한다고. 그 결국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수결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월급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조문이 있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청구. 월급은 미성년자 통장에 써줘야 돼. 아버지 통장에 넣어주면 안 되겠지. 왜? 나쁜 아버지들이 많아서 그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월급은 뭐라고? 미성년자 통장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월급을 안 주면 미성년자가 소송해야 될 거 아니야. 소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 소송 능력이 있어. 써놓으세요. 이것도 또 있어. 소송 능력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 세 가지 공부했네. 첫 번째 뭐 성년 의제, 두 번째 뭐 영업하라, 세 번째 뭐 임금 청구.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소리니까 걔는 거기서 어른처럼 취급되는 거야. 그래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능력이 있어요.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 뭐는 없다 그랬지? 재산점 허락은 소송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 용돈 준 거니까 뭐 어른처럼 취급하는 건 아니야. 그거. 되셨죠? 자, 마지막에 취소하는 거 그냥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동의 안 받고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때도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어요. 저 고삐리 걸랑요 할 수 있어. 그때 동의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동의 필요 없는 8가지를 꼭 외우시고 다음 시간 77페이지 때 해가지고 그 자연연 다 끝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